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9시 27분, 아니 9시 7분, 예, 11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확실히 어제까지 이렇게 너무 진을 많이 뺐나 보네요. 시간을 읽어야 되는데 날짜를 읽고 있네요. 예. 김종숙님, 홍익표 믿음이 안 가요 라고 하셨어요. 아, 전들 뭐 믿음이 가겠습니까? 저도 제일 답답한 게 홍익표, 어떻게 그런 사람을 했는지 참 그러네요. 자, 검원개영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하늘을 우러러님, 예, 동훈이 서결이 탄핵하고 압색 376번 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우리도 해야죠. 예, 레드님, 바이올렛님, 이도경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황영우님, 블루님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블루님, 이 대표님 잘 참으셨고 본연의 강연함이 폭발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가 기운을 빨리 차리셔가지고 반격의 선봉에 좀 서 주시기를 좀 바라에 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재명한테 기대해야 되느냐 생각하면 좀 답답합니다. 이재명 말고 우리한테는 장수가 없어?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쩌겠어요. 그게 우리 이재명 대표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홍익표가 하겠어요. 아유, 진짜. 차라리 우원식이나 차라리 김민석이면은 또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봤을란가도 모르겠는데, 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이 홍익표 같이 이렇게 실망스러울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또 뭉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 때 우리 노회찬 의원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참 노회찬 의원이 계셨으면 참 이럴 때 든든하고 힘이 됐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냅시다. 우리가 홍익표 따위가 이 일을 망치지 못하도록, 다 된 밥에 콧밥 들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끌고 나가야죠.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가 정확하게 봤다 입니다. 자, 제가 오늘 법조계, 특히 서초동 쪽의 여론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중동 주장처럼 판사가 정치적 눈치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판사가 잘 봤네 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야 정말 그나마 판사가 제대로 보는 판사가 한 명 정도가 있기는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조중동 이 찌부리 넣은 걸 보면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판사가 정치적이었다는 둥,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죠. 특히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판사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뭐 칼을 쥐어줘야지 범죄를 지시한 거냐 이딴 소리를 하는데 참네. 아유, 그 얘기 그대로 내가 오늘 돌려줬구만. 참.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법조계 여러 사람들의 이렇게 좀 내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가 되게 정확하게 본 거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걸 이따위를 가지고 영장을 친다는 게 사실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따위를 가지고 영장 친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예. 정치적이다. 검찰이 정치적인 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기각됐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영장 청구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부분의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동의를 하고 있더라. 영장 청구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들리자 한동훈이 이렇게 깐족됐습니다.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거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2년 넘게 수사를 해왔는데 또 한다고? 이거는요, 지가 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죠. 지가 사형장으로 좀 기어가는 거지. 화장터로 지 스스로 찾아가는, 지 무덤 지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영장 기각됐다고 죄가 없다는 거 아니다. 그럼 죄가 있다는 말이니? 영장이 기각됐는데 죄가 있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이 한동훈이라는 애가 이렇습니다. 말 가지고 장난치고 깐족대는 거, 뭔가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으로 그 위기, 그 상황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더러운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부모한테 뭘 배웠나 모르겠어. 이렇게 깐족대고 살아도 된다라고 배웠나? 자, 이렇게 깐족됐으면 글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깐족됐으면 더럽게 많이 쳐맞았을 텐데. 그죠? 끝까지 우기는 뻔뻔스러움과 비열함을 고루 갖추고 있는 자죠. 아마 공부 잘한다고 아무도 안 건드렸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스러움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죠. 조금의 조금의 뭐 이런 거리낌도 없고요. 그 약간의 겸손함도 없고요.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없고 그냥 지 혼자 잘난 거야. 그래서 이 잘난 내가 저 야당 따위한테, 민주당 따위한테 내가 절대 말빨로도 질 수 없어. 이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은 중학교 때로 끝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철이 안 들었다라고밖에 제가 생각이 안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법조계의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이제 할 말 없어야 정상 아닌가? 얘는 지금 끝까지 어거지를 쓴다. 저러니 욕먹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동훈이 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욕먹지. 딱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욕먹지. 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오마이뉴스 보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이 이 표현이나 언행이 가격해졌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스스로 당황했음을 자인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래요. 검찰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진짜 자신 있을 때는 말도 안 하고 피식 웃으면서 뭐 법정에서 보시죠. 뭐 재판 결과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 있다 만다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진짜 자신 있으면. 피식 웃지. 혼자서 속으로 자신감을 씩 드러낼 뿐이지 절대 나 자신 있어요 라는 자신감 드러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재판 보시면 알겠네요. 재판 내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진짜 자신 있는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죠. 수사가 잘 된 경우에는. 왜? 내가 자신 있다고 이렇게 뻐기면은
피고인이나 피의자 쪽은 방어 준비 안 하나? 예.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설치고 내가 뭐 준비 많이 한 것처럼 막 나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 막 그러면 주변 애들은 뭐 어떻게 다른 애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하나? 다 공부 열심히 하지. 그죠? 즉 검사가 자신감을 이렇게 뿜뿜 뿜어내면은요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방어 준비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막상 내가 법정에 갔을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 무기를 숨기는 거지. 최대한 법정 가서 딱 들이내면 되니까. 검사들 원래 그래.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원래 자신 있고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미리 펼쳐놓습니까? 아니요. 본 게임 가서 펼쳐놓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육상 선수들이나 수영 선수들 원래 예선전 할 때는 자기 실력의 80%만 해서 예선만 통과할 정도로 뜁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쏟는 거는 언제? 결선에 가서 터뜨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도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즉 검찰이 설칠 때는 그만큼 쫄리기 때문이다. 누구 말 맞다나 겁먹은 개가 짖는다.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실 이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론을 맡은 박균택 변호사는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이 이제 고검장 출신, 검사 출신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운운하는데 그런 데까지 갈 필요조차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법리상 죄가 안 된다라고. 즉 이런 걸 가지고 영장을 쳤어? 아니 이런 걸 가지고 기소해? 아니 지금까지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겨우 이것밖에 못 만들었어? 이 얘기죠. 사실 돌려 말해서 그겁니다. 실제로 법조인들 중에 아니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겨우 이거 가지고 왔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2년 동안 수사를 했다면서 겨우 이거 가져왔어? 라고 합니다. 되게 많아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하고 그렇게 쌩 난리를 치더니 그렇게 온 나라가 시끄럽게 설치더니 겨우 이거 가지고 한 거였어? 한동훈이 뭔가 비장의 카드라도 갖고 있는 줄 알았네? 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사실 말이 좀 안 됐다. 솔직히 아구가 안 맞는데 이게 뭐 사건이 되려면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잖아. 아구가 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구가 안 맞더라 이거야. 아구가 안 맞는데 도대체 뭘로 수사를 하지? 뭔가 갖고 있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대. 검찰이 뭔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공개하지 않은, 또 원래 검찰이 자신이 있을 때는 공개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진짜 비장의 무기가 있는갑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혹시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 그러면 법조인들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 검찰이 뭐 준비했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영장 발부될 것 같다라고 전망했던 어떤 그 변호사도 제가 물어보는 그 부분에서 이거는 좀 허술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이 뭐 그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영장까지 청구했겠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 가면 가지고 올 거야. 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느냐 하면요. 제3자 뇌물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제3자 뇌물에서 이게 요건이 안 맞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 변호사님, 좀 중견 변호사님이세요. 그 중견 변호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검찰이 다 갖고 있겠지. 지금 언론에 다 안 풀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안 풀긴 뭐 안 풀어. 자, 배임 부분만 해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됩니까? 더군다나 배임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거의 사문화되고 거의 적용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배임으로 기소된 그 대기업 총수들 다 배임은 무죄 나는 판에 아니 허가 내줬다고 배임이라고 하면은 이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다들 그래요. 에이, 검찰이 그 이상을 갖고 있겠지. 라는 식이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에게? 이거 가지고 영장 청구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이 안 된 거였네.
예. 모든 제가 물어본 사람이 글쎄 그 모든 법조인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됐다고. 검찰이 정말 이것밖에 안 가지고 그 영장을 청구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다고. 오히려 그동안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 거는 자신들이 자신들이 이 증거 부분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것을 메꾸려고 자신들의 빈자리를 여론전으로 언론 플레이로 메꿔보려고 한 꼼수였다. 그런 거였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런 평가들이 나오느냐고요?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박균택 변호사인데요. 박균택 변호사가 설명한 거 보면 이래요. 자, 백현동 개발과 대북 송금을 가지고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쳤잖아요. 그죠? 백현동 개발. 백현동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남시가 1,200억, 총 1,200억 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1,000억밖에 얻지 못했다. 그래서 200억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이 배임이다. 라는 게 검찰의 논리인 거예요. 뭐 김인섭이라는 사람 가까이 있었고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에 많이 개입을 했고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하고 뭐 정진상 실장하고 되게 가까웠고 그런 얘기 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무슨 손해를 입었는데 성남시가 얼마의 손해를 봤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각 받고 말고 하는 거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인 거죠. 진짜 핵심은 그래 성남시가 손해를 봤어? 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손해가 불법적인 손해여야 돼요. 그리고 상당히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거여야 돼요. 근데 검찰은 뭐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손해라는 걸 입증을 못한 거지. 억지로 성남시에 손해가 있다라는 것을 끼워 맞추긴 했는데 이게 불법적이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손해를 봤다. 이거는 배임죄가 안 됩니다.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것도. 자,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면 다른 도시, 이 식품연구원 같은 이런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그 부지를 개발한 다른 시도의 경우는요, 한 푼도 이익을 얻지 못한 데가 적지 않아요. 특히 서울 근처 수도권 부근의 그 여러 도시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본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과연 배임이 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배임죄가 요새는 거의 적용이 안 돼요. 예. 왜? 이 배임죄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데다가 검사가 지가 경영 전문가도 아니고 지가 행정 전문가도 아닌데 이익을 더 볼 수 있었다 덜 볼 수 있었다고 어떻게 알아? 자, 검찰은 1,200억의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200억이나 적게 봤으니까 배임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서 진짜 이익이 1,200억씩이나 났다? 그런 보장은 또 없어요. 왜?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뭐 거의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를 했었어야 거의 거의 고의성이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야지 겨우 인정되는 게 배임입니다. 안 그러지 배임이 인정 안 돼. 그리고 행정기관의 기관장이 그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임이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에 남아날 기관장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따지면 양평 분수부터 잡아 넣어야겠네. 그죠? 양평 분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왜 거기다 뚫어가지고 양평군의 다른 사람들한테 양평 군민들 다른 사람은 다 피해보고 최은순 김건희만 이익 보게 했어. 그죠? 예. 남양평 IC 거기 뚫는 게 아니었어. 아니 안 뚫어도 되는 거였어. 근데 왜 굳이 뚫었냐고. 그렇게 따지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그 공흥리 그 아파트 그 400억씩이나 사실은 400억 가까이 개발 부담금을 물려야 되는데 개발 부담금 하나도 안 물렸잖아요. 그거는 그럼 배임 아닌가? 그것도 배임이네. 그건 왜 가만 냅두는데? 그죠? 나만 할 사람이 없다고 당장.
그러면 당선 윤석열도 그렇지. 윤석열이 그때 뭐 부산저축은행 건 조우형 어쨌거나 일단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수사 대상에서 빠졌고, 그랬는데 똑같은 그 혐의로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조사를 받고 또 감옥에 가. 그건 뭐야? 그것도 그러면 뭐다? 배임이네? 즉 공무원의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함부로 배임을 하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대북송금은 제3자 뇌물 운운하고 있는데, 자, 이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좀 요건이 많이 맞아야 되는데 요건 자체가 안 맞다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 변호사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검찰은 백현동뿐만 아니라 대장동도 배임으로 기소했죠. 그죠? 대장동 사건도 배임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남FC도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했네. 그죠? 결국에 검찰이 지금 이재명을 올가매고 있는 그 법이 뭡니까? 배임하고 제3자 뇌물밖에 없네요. 그죠? 그 많고 많은 법령 중에서 왜 하필 배임하고 제3자 뇌물을 이렇게 검찰이 선호를 할까요? 예.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이재명이 직접 돈을 받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돈을 받았으면 뇌물로 걸었겠지. 직접 받은 게 없고, 직접 받은 게 없으니까 배임으로 기소한 거야. 돈 받은 거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 그러니까 배임. 지가 받은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하나 받았네? 그럼 뭐 제3자 뇌물. 그렇게 간 겁니다. 이재명이 돈 받은 게 없다는 게 명백한 거예요. 여기서 이미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법조인들 다들 갸우뚱하는 겁니다. 제3자 뇌물도 그렇고요. 배임죄도 그렇고요. 원래 사실상 보면 자기가 저지른 건데 자신의 이익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자기 이익으로 해서 배임죄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걸렸어야 정상인데 그걸 못 걸을 때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갈 때 배임으로 거는 거예요. 뇌물로 걸고 싶은데 뇌물로 못 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제3자 뇌물로 가는 거야. 즉 곽상도한테 돈을 안 주고 곽상도 아들한테 돈 줬어. 그럼 제3자 뇌물로 가는 거예요. 에?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거 분명히 뇌물인데 돈을 지가 안 받았네. 아들이 받았네.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제3자 뇌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은 뭐 그냥 제3자가 돈 받으면 다 제3자 뇌물인 거야. 이런 황당한 근거를 댄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배임죄는요, 형법 제 355조 2항에 적혀 있는 제목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는 배임죄입니다. 제3자 뇌물은요, 제3자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주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두 법 다 뭐다? 당사자, 공무원이 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달리 말하면 이것은 뭘 말한다? 이재명은 돈 받은 게 없다라는 걸 단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특히 법조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3자 뇌물죄는 성립조차 안 된다. 나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나는 검찰이 뭔가 숨겨놓은 증거가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 숨겨놓은 증거가 나오면 제3자 뇌물이 성립할 거다. 결정적인 카드 조커는 남겨두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진짜 조커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야, 그렇다면 제3자 뇌물은 성립조차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죄는 어떻게 틀리느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에 뇌물죄가 됩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뇌물죄예요. 제3자 뇌물죄는 뭐냐? 직무와 관하여 부당한 청탁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금품을 수수한 제3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게 제3자 뇌물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제3자가 받은 겁니다. 이렇게 뇌물죄하고 죄송합니다. 뇌물죄는요 기본적으로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나 기본적으로 공무원한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았으면 뇌물죄, 공무원이 직접 돈을 안 받았고 제3자가 받았으면 제3자 뇌물죄인데 문제는 제3자가 받은 거하고 공무원하고 무슨 상관이야? 제3자가 받은 뇌물이 공무원하고 상관이 있으려면은 부정한 청탁이 있고 그 부정한 청탁하고 돈하고 제3자가 받은 돈하고 연관이 있어야지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민원인이 있어요. 제3자가 있고요. 공무원이 있습니다. 돈은 제3자가 받았어요. 그리고 청탁은 공무원이 받았어요. 그랬으면 돈하고 부정청탁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돈하고 부정청탁하고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제3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냐? 아들이나 동생이나 친인척이 받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이 되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뇌물죄는요. 부정 청탁이 없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은 거면은 다 걸립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은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지 제3자 뇌물이 돼요. 그러면 봅시다. 대북송금을 한번 봅시다. 대북송금,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그게 제3자 뇌물이 되려면 일단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한테 부정한 청탁을 했었어야 돼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부정한 이득을 요구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 부정한 이득, 부정한 거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부정한 청탁을 했습니까? 무슨 청탁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쌍방울이 이재명한테 뭘 청탁했다 갑니까? 자,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내가 부정한 이득을 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뭐 쌍방울이 무슨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한테? 없어요. 자,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니까 북한에 송금한 돈하고 부정한 청탁하고 관계도 없죠. 더군다나 뭐 대북 사업은 경기도는 대북 사업을 시작도 못했어요. 시작하려고 어떻게 좀 모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북한에 이 공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공문이 통일부에서 북한으로 안 건너가요. 통일부에서 북한에 팩스를 보내줘야지 그래야지 북한으로부터 답이 올 텐데 통일부가 북한에 팩스를 안 보냈어. 계속 그 통일부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경기도는 대북 사업을 시작조차 못했다라는 거죠. 시작조차 못했는데 부정한 청탁이 어떻게 존재하며 부정한 이득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정한 청탁이 없는데 어떻게 북한에 보낸 돈이 어떻게 부정한 청탁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백보천보 양보해서 이 상황에서도 계속 제3자 뇌물이 성립하려면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상당히 가까운 관계여야 돼.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이재명을 통해서 북한에서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어야 돼. 거의 알선수재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어야 돼.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상 이재명은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사실상 뭐 국가보안법으로 걸렸어야지. 그죠? 그죠? 검찰도 이재명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가까웠어. 이렇게 이재명이 받아야 될 돈을 북한이 대신 받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야. 라고 그렇게 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다? 제3자 뇌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보안법부터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뭡니까? 그런 상황 자체, 그런 관계가 전혀 제시가 안 됐어요. 검찰이 이걸 제3자 뇌물로 만들려면은
쌍방울하고 이재명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북한하고 이재명하고는 얼마나 가까우냐까지 나왔어야 정상이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못했습니다. 쌍방울하고 이재명하고 가깝다 쳐. 그래, 가깝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뭐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인데?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상당히 가까운 관계여야 돼. 그래야지 이재명한테 줄 돈을 북한에 대신 주는 거 아니야. 그래야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성립이 돼, 그게? 그냥 김성태가 북한에 준 돈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법조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애시당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다. 나는 검찰이 뭔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히든 카드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재명과 북한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히든 카드 있는 줄 알았다.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부정한 청탁. 그래, 쌍방울이 그럼 무슨 부정한 청탁을 했는데? 변호사들 다 그랬어요. 아니, 검찰이 뭔가 제시하겠지. 근데 막상 영장 청구할 때도 제시를 못했어요. 뭘 말한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거죠. 부정한 청탁도 없고 북한하고 이재명과의 관계도 소명을 하지 못했으면 이건 뭐다? 애시당초 사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박균택 변호사가 죄가 안 된다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을 본 변호사들이 일제히 뭐라 그런다? 판사가 정확하게 봤네.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요, 지금 서초동에서 알만한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했구나. 아니, 이거 무리하다기보다 어거지를 썼구나. 무리라기보다 어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갖다 끼워 맞췄네. 끼워 맞추려고 했는데 제대로 끼워 맞추지도 못했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만한 이제 지금 판사가 뭐 잘못했다, 잘못 봤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누구? 조중동이나 그런 얘기를 할까?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애시당초 검찰이 잘못 봤네. 심지어 이준석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이 오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볼 때 배임죄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됐다. 이재명을 배임으로 걸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지자체장 중에 살아남을 지자체장이 없다. 이준석이 그랬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말은 이준석이 한 얘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자기가 볼 때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뭔가 히든 카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거기서 뭔가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기각과 발부를 접할 것이다. 근데 오늘 와서 뭐랍니까? 대북 송금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네. 그러니까 무리한 거 맞다. 이준석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준석도 그렇게 볼 줄 아는데 법조인들이 그렇게 안 보겠어요? 판사 출신, 제가 판사 이러는데 제가 지금 오늘 물어본 사람 중에 제일 정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 제일 길게 얘기해 주신 분이 판사 출신이라 제가 자꾸 판사 얘기해 버리는데 법조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바람살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요 1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람살모사님, 이제 검찰 뚜껑 포함해서 다 뒤진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뛰어 몽실이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최중현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금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GS님, 글쎄 뭔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사즉생님, 방어는 다 했습니다. 이제는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럼요. 제가 오늘 계속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검찰이 이게 진짜 과도하고 무모할 정도로 함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했느냐? 무리한 수사란 게 아니라 이거는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억지 수사를 했죠.
그리고 과거의 검사들은 자기들이 정 안 된다 싶으면 물러나는 것도 있었어요. 하다못해 그 박근혜와 그렇게 박근혜의 측근으로 있었던 최재경 검사도 옛날에 그 박지원 원내대표 계실 때 그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안 나오니까 아이고 실수 내가 잘못 팠다라고 하면서 자기 잘못한 거 인정했어요. 그랬는데 이 한동훈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지들이 죽겠거든. 왜? 너무 과도하게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정말 제가 놀랬던 거는요.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요즘에는요. 그 최소한의 언론을 대할 때 기본 그 어떤 원칙이나 언론을 상대하는 어떤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들도 그렇고 정치에도 그렇고요.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동 양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은 대충 알아듣는다. 요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요. 그 최재경 검사가 그 대검 중수부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얘네들이 수사를 했었어. 그게 아마 양경숙 사건이라고요. 그 당시에 그 양경숙이라는 그 라디오 21인가 서프라이즈인가 거기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공천 주겠다. 민주당 공천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받아먹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돈을 받아먹고 사기를 치면서 누구를 팔았냐 하면은 그 박지원 원내대표랑 뭐 문성근 당시 당대표였는데 문성근 씨를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검찰은 그 상황에 첩보를 입수를 하고 수사를 들어갔는데 최종적으로 뭐 양경숙은 잡아놓고 박지원 대표하고 그 당시에 그 문성근 대표는 이제 못 건드린 거야. 검찰은 처음에 문성근하고 박지원을 잡으려고 들어갔겠지. 근데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 국회에 이런 소문이 들고 있더라. 검찰이 지금 문성근 잡으려고 한다며. 맞나? 그때 최재경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뭐다? 맞다라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뭐뭐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우리가 기사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뭐뭐라고 알려졌다라고 말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에? 검사가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맞다라고 하면은 맞다라고 했다라고 쓰면 되는데 맞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맞다라고는 말을 안 하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맞다라고 쓰는 거야. 그렇게 됐던 거예요. 또 제가 그때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양경숙이라는 사람이 문성근 대표한테 차 사줬다면서요. 그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맞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거기다 정해진 문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지금 검찰은 뭐 한다? 그냥 던져주는 거지. 야, 얘다 써라. 그러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신들이 수사를 잘못 짚었을 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적어도 그 당시 최재경은 첩보를 가지고 들어갔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첩보가 엉터리였다가 나오는데 지금 검찰은 뭐 없는 첩보를 만들어서 조작해서 들어가죠. 우리가 자기들이 짜놓은 틀에 맞춰가지고 자 진술이랑 이걸 끼워 맞춰. 진술이 없으면은 진술 나오게 만들어.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했으니 막상 수사가 잘못되었을 때 수사가 삐끗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검찰이 아작이 나는 거지. 당시 최재경의 경우에도요. 문성근, 박지원 이 사람을 잡으러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서 잘렸어. 그리고 그 다음 분은 어떻게 됐다? 대검 중수부가 없어져 버렸어. 대검 중수부가 왜 없어졌는데 그러다가 없어진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이렇게 수사를 개판 쳤으면 지도 뭔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상황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두들겨 패야지. 그러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순서 가기 전에 잠시 광고 하나 듣고 가시겠습니다.